중동의 화약고가 결국 폭발하며 이란은 미국의 휴전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전면적인 확전을 공식 선언하며 전 세계를 거대한 긴장과 공포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가디언의 외교 편집장 패트릭 윈투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코프가 이란에 2차례나 휴전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란 측이 이를 모두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 폭격당하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암살되는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란이 이토록 강경하게 버티는 이유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누군가가 이란의 배후에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그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지탱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란의 자신감 뒤에 숨겨진 진실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란의 이러한 무모해 보이는 자신감 뒤에 숨겨진 이른바 붉은 형님의 정체를 파헤치고 이 상황이 우리의 경제적 지갑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란의 외무장관 아라그치는 최근 방송에 출연하여 미국과 2차례나 협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공격당했다며 이제는 휴전 요청에 응하거나 협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못을 마십니다. 박았습니다. 그는 이란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싸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하며 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결전의 의지를 인터뷰를 통해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또한 미사일 공격을 통해 필요한 만큼 그리고 필요한 기간 동안 적들을 타격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며 전쟁이 장기화되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란 국회의장 갈리바프 역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자신들은 절대 휴전을 원하지 않으며 침략자의 입에 강력한 주먹을 날려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경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가디언은 이란 지도부가 현재 전쟁에서 결코 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계산하에 휴전을 거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가 전한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정보부가 제3국의 정보기관을 비밀 통로로 활용하여 CIA에 은밀히 접촉해 종전 조건을 논의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란의 물밑 제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대화 상대로 염두에 두었던 이란의 핵심 인물들 대부분이 이미 죽었다며 매우 냉소적이고도 차가운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이란 내에서 자신들과 협상할 수 있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것이라며 협상 상대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군사적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AP통신은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잔혹한 전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며 누가 더 오래 고통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느냐를 가리는 처절한 소모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란이 국제사회의 고립과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이토록 끈질기게 버틸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바로 그들의 거대한 배후이자 든든한 지원군인 붉은 형님 중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국가 재정과 지갑은 사실상 베이징에서 채워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은 이란 경제의 생명줄을 쥐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닌 구체적인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케이플러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 이란산 원유 수출량의 무려 87%를 사들인 최대 구매국으로 등극하며 이란의 가장 강력한 경제적 파트너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중국은 하루 평균 138만 배럴에 달하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거의 전부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인 2025년 2월 중순에는 이란의 원유 선정량이 하루 378만 배럴이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평소 평균치의 2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는 다가올 전쟁을 예감한 중국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 이란산 원유를 미리 대량으로 매집하여 비축분을 쌓아두었음을 시사하며 양국의 밀접한 전략적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서양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약 12억 배럴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원유 재고를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이는 약 서너 달치의 전체 수요를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아무리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한다 해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고객이 버티고 있으니 국가의 핵심 돈줄이 끊기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유가 중국으로 전달되는 방식은 가히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하며 중국으로 수입되는 이란산 원유의 상당수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산으로 둔갑하여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세관의 공식 통계상으로는 2022년 7월 이후 이란산 원유 수입이 0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망을 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교묘하게 세탁한 결과일 뿐입니다. 콜롬비아 대학 글로벌 에너지 정책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원유량은 말레이시아의 실제 원유 생산량보다 무려 2배 이상이나 많은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대중국 원유 수출량이 단기간에 수십 배 이상 급증하는 등 실제로는 이란산 원유가 라벨만 바꾼 채 유령 선단을 통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업계에서 섀도우 플릿이라 불리는 이 유령 선단은 위치 추적기를 끄고 공해상에서 선박 간 이적 작업을 수행하며 감시망을 피해 이란산 제재 원유를 중국 항구로 은밀히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K플러의 조사 결과 2025년 이란산 원유를 운송한 선박의 86%가 이미 제재 대상이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위치를 위조하거나 추적을 피하는 유령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러한 은밀한 원유 거래는 멈추지 않았으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최소 700만 배럴의 원유를 중국으로 보냈고 중국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미국 금융 제재로 인해 달러 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퇴출된 이란은 원유 수출 대금을 달러 대신 위안화로 결제받으며 중국이 구축한 비공식 금융 네트워크 안으로 깊숙이 편입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란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국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원유를 들여오고 결제는 위안화로 진행함으로써 달러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동시에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안화 결제 시스템은 이란이 받은 돈을 다시 중국산 상품이나 인프라 장비를 구매하는 데 쓸 수밖에 없게 만들며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결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2021년 체결된 25년 장기 협정은 이란이 원유를 공급하고 중국은 그 대가로 이란 전역의 철도와 통신망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1대1로 전략의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란은 중동을 관통하는 1대1로의 필수적인 육상 통로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전략 차원에서 이란이라는 파트너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잃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진정으로 미소를 짓는 쪽은 중국일지도 모르며 미국이 중동 전쟁에 자원과 관심을 쏟아붓는 사이 중국은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 간의 차기 3자 회담이 이란 전쟁의 여파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미국의 외교적 역량이 분산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평화와 휴전을 촉구하며 특사를 파견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이란의 경제적 기반을 든든하게 받쳐주며 전쟁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존재감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이란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여러 방면에서 자신들을 돕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강력한 군사적 협력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란에게 미군 기지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이란의 정밀 타격 능력을 극대화하여 미군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적 돈줄을 쥐고 러시아가 핵심적인 정보와 군사기술을 대주는 이 견고한 삼각 동맹 체제 덕분에 이란은 거대 강국 미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전쟁의 불씨를 지피는 이중적인 태도 속에서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경제의 목줄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박한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면서 국제해사기구 IMO에 따르면 개전단 2주 만에 인근 해역에서 무려 10척의 선박이 이란의 무차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7명의 선원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으며 전 프랑스 해군 제독 파스칼 오세르는 현재 상황에서 이 해협에 민간 선박을 보내는 것은 명백한 자살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매설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는 3월 11일 CNN 보도를 통해 확인된 전 세계 에너지 수송로를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미국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란은 소형 선박을 이용하여 해협 곳곳에 기뢰를 뿌리고 있으며 그 보유량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도입한 것까지 포함해 약 2영계에서 6영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게 실질적인 해군이 없다고 주장하며 전력을 과소평가했지만 실상은 수백 척의 고속정과 기뢰, 부설선의 80, 90%를 여전히 보유하며 미 해군이 대응하기 힘든 속도로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기뢰 제거를 강력하게 명령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전에 본 적 없는 수준의 군사적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선전포고에 가까운 엄포를 놓았습니다. 미중부 사령부는 3월 11일 기뢰 부설선 16척을 격침했다고 발표했으나 전문가들은 수백 척의 고속정을 무력화하는 것은 단순한 전과 발표와는 차원이 다른 매우 복잡한 작전이라고 지적합니다. 사실 이러한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위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1987년에서 88년 사이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이란은 똑같은 수법으로 해협에 기뢰를 깔아 국제사회를 위협한 바 있습니다. 1988년 당시 이란의 기뢰는 미 해군 호위함 사무엘 B. 로버츠를 타격했고 이에 레이건 행정부는 보복으로 이란 군함 3척과 석유 플랫폼 3곳을 파괴하는 강력한 군사 행동을 단행했습니다. 현재 페르시아만에는 약 1,500만 배럴의 원유와 450만 배럴의 정유 제품이 갇혀 있으며 저장 탱크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주요 산유국들은 원유 생산을 멈추기 시작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 해군의 기뢰 제거 능력은 과거보다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데 미 해군은 작년 9월에 페르시아만을 전담하던 소해함 4척을 모두 퇴역시키며 즉각 대응 능력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소해함 대신 투입된 연안 전투함 LCS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 비판자들 사이에서 리틀 크래피쉽이라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실전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란군 대변인 졸파가리는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사우디 아람코의 CEO 아민 나세르 역시 유조선들이 위험한 해협을 피해 우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사우디는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파이프라인을 통해 홍해로 원유를 보내려 노력 중이지만 이라크, UAE, 쿠웨이트, 카타르 같은 국가들의 원유는 호르무즈 해협 없이는 수출길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가 이번 사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원유 수급의 목줄이 바로 이 위험천만한 호르무즈 해협에 70% 가까이 의존하며 고스란히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2025년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 1억 700만 톤 중 69.6%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여 들어오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 사활이 걸린 핵심 에너지 물량입니다. 국제 유가인 브렌트유는 3월 9일 장중 119달러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한 달 전 67달러대에 머물던 수치와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하여 전 세계 물가에 비상을 걸었습니다. 유가 상승이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다시 금리 인하 지연이라는 악순환의 공식이 작동하면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제적 충격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기업들은 기초 원재료인 나프타의 54%를 이 해협을 통해 들여오기 때문에 원료 공급이 단 하루라도 중단될 경우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셧다운 사태가 불가피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급등은 반도체와 철강 같은 우리나라의 핵심 기간 산업에 직격탄을 날리며 국가 전체의 생산 경쟁력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합니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절반은 원유가 아닌 비료, 플라스틱, 정밀기기, 전자부품 제작에 필요한 핵심 원재료들을 가득 싣고 전 세계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필수 원재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공산품의 가격이 도미노처럼 급등하는 가혹한 경제적 시련이 도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40원에서 1,490원 사이에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한때 심리적 마지노선인 500원대를 터치하며 원화 가치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토록 불확실성이 가득한 각자 도생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할지 냉정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 국면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유주, 해운주, 그리고 에너지 관련 ETF와 같은 섹터들에 주목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극도의 시장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금 가격은 온스당 595달러까지 치솟는 역사상 전례 없는 폭등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 가격은 전년 대비 무려 78%나 상승했으며 이는 경제 위기 때마다 사람들이 결국 가장 믿을 수 있는 실물 자산인 금으로 몰려간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은 이번 전쟁의 진짜 키플레이어이자 모든 경제 제재 회피의 통로 역할을 하는
중국의 입과 은밀한 움직임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중국 영향권에서 성공적으로 분리해낸다면 중국이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위안화 결제망과 제재 회피 인프라는 심각하고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중동 내의 분쟁이 아니라 에너지 패권, 달러 패권, 그리고 21세기 세계 질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패권 전쟁의 연장선입니다. 치열한 패권 싸움이 중동에서 펼쳐지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들여오는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파동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게 직시해야 하며 개인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동시에 중국의 외교적, 경제적 행보를 매의 눈으로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정보는 곧 생존의 도구이며 자원 안보가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만큼 스스로의 철저한 대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이란 전쟁의 숨겨진 이면과 중국의 역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자산과 안위를 지키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격동하는 세계 정세는 분명 커다란 위기이지만 철저히 준비된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으므로 끊임없이 공부하며 변화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동의 불길이 언제쯤 잦아들지, 그리고 그 여파가 우리 삶에 어떤 구체적인 결과로 돌아올지 끝까지 함께 지켜보며 우리만의 현명한 생존 전략을 함께 모색해 나갑시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넓히는 데 유익하셨다면 보통의 경제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저는 조만간 더 깊이 있고 통찰력 넘치는 분석을 담은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으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월가에서 소리 없이 터지기 시작한 초대형 펀드 폭탄의 실체와 그 뒤에 숨겨진 위험한 진실에 대해 혹시 진지하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재 미국 금융의 심장부에서는 블랙록과 블랙스톤 같은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들이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루아울과 같은 거대 기관들까지 가세하여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현금이 부족하니 인출을 기다려달라는 당혹스러운 통보를 투자자들에게 연이어 보내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굴리며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이들이 왜 갑자기 고객의 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단순히 먼 나라 미국 월가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소동으로만 치부하고 가볍게 넘겨버린다면 머지않아 우리 모두에게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위험한 펀드들은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무려 17조 원어치나 팔려나가 있으며 한국 투자자들의 소중한 자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특정 펀드의 수익률 하락을 넘어 한국 금융주와 국내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 전반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금융 폭탄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하필 지금 터졌는지, 그리고 우리 계좌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처음 듣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사모펀드의 정확한 정의와 구조입니다. 사모펀드라는 단어 자체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 개념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반적인 공모펀드와 비교해보면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평소 주식이나 국채를 사기 위해 가입하는 코스피 ETF 같은 상품들은 시장의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팔리는 공모펀드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사모펀드는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소수의 거액 투자자들로부터 조용히 돈을 모아 비상장 기업이나 대형 부동산 같은 특수 자산에 은밀하게 투자합니다. 보통 49명 이하의 소수 투자자에게만 자금을 받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그림자 시장에서 매우 공격적이고 대담하게 자본을 움직이는 특징이 있죠. 특히 일반 펀드보다 규제가 훨씬 느슨하고 막대한 빚을 레버리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구조 덕분에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압도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시장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이 사모펀드 중에서도 사모신용, 즉 영어로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금융 시스템에 일으키고 있는 거대한 균열에 관한 것입니다. 사모신용은 은행 대출 문턱을 넘기 힘든 중소기업들에게 사모펀드가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높은 이자 수익을 챙기는 일종의 합법적인 기업 대출 구조입니다. 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주기 때문에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연 10% 안팎의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이 시장은 2020년 8천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불과 6년 만인 2026년 현재 3조 달러를 넘어서며 전 세계적으로 4배 가까이 몸집을 불리는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4천조 원이 넘는 이 거대한 시장은 이제 단순한 틈새 시장을 넘어 미국 전체 신용시장의 향방을 결정짓는 떼어낼 수 없는 거대한 몸통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팽창하며 참여자도 바뀌어 초기에는 대형 연기금만 참여했으나 이제는 일반인들의 은퇴 계좌인 401k 자금까지 이 위험천만한 사모 대출판에 섞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팽창해버린 시장에서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실상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위기의 서막은 2026년 2월 블루아울 캐피탈이라는 거대 운용사에서 시작된 환매 중단 신호탄과 함께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환매라는 개념은 우리가 은행에 예치한 돈을 찾듯이 투자자가 펀드에 넣었던 내 소중한 원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시 블루아울이 운용하던 OBDC라는 핵심 펀드에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요청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몰리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블루아울은 당장 투자자들에게 줄 현금이 부족하니 보유한 자산들을 하나씩 팔아서 나중에 돈을 주겠다는 사실상의 차용증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내가 믿고 맡긴 재테크 클럽 사장이 현금함이 비었으니 클럽의 소파와 샹들리에를 당근마켓에 팔아서 줄 테니 기다리라고 하는 꼴입니다. 이어서 기술 섹터 전문 펀드인 오틱에서도 환매 요청이 전체 자산의 15%까지 치솟았고 블루아울의 주가는 단 6개월 만에 40%나 폭락했습니다. 다음으로 무너진 도미노는 전 세계 최대의 대체 투자 전문 회사이자 힐튼 호텔까지 소유했던 월가의 거물, 바로 블랙스톤이었습니다. 블랙스톤이 굴리는 비크레드 비시레드라는 간판 펀드의 규모는 약 8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22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펀드에서 전체의 7.9%에 달하는 환매 요청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블랙스톤의 자금 관리 시스템에 비상등이 켜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펀드는 분기마다 최대 5%까지만 돈을 빼주기로 약정되어 있었는데 요청이 이를 훨씬 초과하자 블랙스톤은 정말 충격적인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회사 자금은 물론 임직원 25명 이상의 개인 사비까지 탈탈 털어 약사 500억 원을 긴급 투입해 억지로 펑크난 구멍을 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환매 한도를 5%에서 7%로 급하게 늘리고 모자란 돈은 직원들 쌈짓돈으로 채웠으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도하기보다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느끼게 되었죠. 세계 최대 투자 회사가 현금이 없어서 지점장과 직원들이 자기 지갑을 열어 돈을 내주는 모습을 보고 누가 그 회사를 계속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전 세계 자산 운용업계의 끝판왕이자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지분을 모두 거머쥐고 있는 블랙록까지 등판하게 됩니다. 블랙록은 2026년 기준 연간 약 14조 달러, 우리 돈으로 2경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굴리는 한국 GDP의 7배 규모를 가진 공룡입니다. 그런 블랙록이 야심차게 인수한 H랜드 펀드에서도 투자자들이 9.3%나 되는 대규모 환매를 요청하며 월가의 심장부까지 위기가 전염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블랙록은 냉정하게 약속된 5%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다음 분기로 넘겨버리는 이른바 인출 셔터를 절반쯤 내려버리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천하의 블랙록마저 돈을 내주는 문을 닫아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블랙록의 주가는 단 하루 만에 7%가 증발하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환매 제한 셔터가 내려가는 순간 투자자들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 무조건 먼저 빠져나가는 놈만 살 수 있다라는 처절한 뱅크런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이 거대한 환매 폭탄이 줄줄이 터지고 있는 진짜 섬뜩하고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이 환매 사태의 근원을 이해하려면 과연 이 거대 펀드들이 대체 누구에게 그 엄청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왔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 정답은 바로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즉 매달 구독료를 내고 사용하는 SaaS, AAS라고 불리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업체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무려 1,900개가 넘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사모펀드의 손으로 넘어갔으며 그 거래 규모만 해도 4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현재 사모신용 펀드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빌려준 돈은 자그마치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사모펀드 대출 리건 중
한 건이 전부 이 소프트웨어 동네에 몰빵되어 있다는 뜻으로 매우 위험한 자산 쏠림 현상을 보여줍니다. 대체 왜 사모펀드들은 그토록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좋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구독료 수익이 주는 강력한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마진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고객이 한번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으로 바꾸기 힘든 이른바 락인 효과가 매우 뚜렷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이미 구축된 업무 시스템을 바꾸려면 막대한 재교육 비용과 데이터 이전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존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펀드 입장에서는 이보다 완벽한 대출 대상이 없었습니다. 매달 들어올 현금 흐름이 뻔히 예측되니 그것만 믿고 거액을 팍팍 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막힌 반전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에이전틱 AI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혁명의 등장이었습니다. 단순히 AI 관련 주가가 오르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클로드나 챗 GPT 같은 AI가 기존 소프트웨어가 하던 일들을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매달 거액을 내고 청소 도우미를 부르다가 성능 좋은 로봇 청소기를 한 대 사자 더 이상 도우미가 필요 없어진 상황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프로젝트 관리, 문서 정리, 인사 관리 시스템 등 비싼 돈을 내고 쓰던 기업용 소프트웨어들을 이제는 AI에게 시키면 되니 기업들이 구독을 대거 해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매출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당장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낼 능력조차 급격하게 상실해버리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사모펀드가 믿고 있던 안정적인 수익이라는 담보가치 자체가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사모펀드가 빌려준 돈의 25%에서 35%가 AI 때문에 사업 모델이 파괴되거나 영구적으로 대체될 위험에 처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미 약 70조 원 규모의 대출은 시장에서 사실상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부실 채권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어 금융시장의 공포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의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미국 사모대출 부도율은 5.8%를 기록하며 지수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제 진짜 폭탄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 위험자산 전반을 흔들어 우리 계좌까지 직격탄을 날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가 직접 저 펀드에 투자한 것도 아닌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옆 동네 상가에 불이 난 수준이 아니라 그 불길이 우리 집 담벼락까지 빠르게 번져오는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거대한 사모펀드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전 세계의 큰손들은 불안함에 주식 같은 위험자산 전반을 싹 다 팔아치우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주식도 같이 팔려나가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 비용도 확 비싸져 버립니다. 결국 내가 저 펀드에 직접 투자하지 않았더라도 돌고 돌아 내 포트폴리오와 내 계좌에 치명적인 직격탄이 날아오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기사에 나오는 AI 이슈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내부 구조 문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펀드들은 남에게 빌려준 대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또 빌려 다른 곳에 다시 대출해주는 후방 레버리지라는 위험한 마법을 부려왔습니다. 빚을 2번 겹쳐 쓰는 아슬아슬한 구조로 수익을 뻥튀기 해왔지만 최근 천하의 JP모건이 담보 가치를 문제 삼아 돈줄을 조이기 시작하며 모래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장 현금이 마른 펀드들은 대출 자산을 시장에 팔아야 하지만 주식처럼 바로 팔리지 않아 결국 눈물을 머금고 헐값에 자산을 던지게 됩니다. 누군가 급매로 자산을 반값에 던지기 시작하면 도미노 현상처럼 남아있는 다른 자산들의 가치까지 연쇄적으로 폭락하며 시장 전체가 나락으로 갑니다. 현재 웰스파고 80조 원, 뱅크 오브 아메리카 48조 원 등 미국 핵심 은행들이 이 시장에 물려있는 금액만 봐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이 사태는 그림자 금융의 구석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심장부인 미국 핵심 은행 시스템 한복판에 핏줄처럼 연결된 초대형 시한폭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언급한 바퀴벌레 이론을 떠올려보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공포는 실체의 아주 일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부엌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는 건 보이지 않는 싱크대 벽 뒤에 수천 마리가 이미 우글거리고 있다는 섬뜩한 경고와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블랙록과 블랙스톤 같은 1등 기업들에서 터진 환매 중단 사태는 단지 우리 눈에 띈 첫 번째 바퀴벌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두 가지인데 베스트는 펀드들이 자산을 차질 없이 잘 매각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제때 돌려주고 시장이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도 아직은 부도율이 역사적 평균 아래라며 이 입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과거의 사례들과 비교하기에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2020년 코로나 때는 연준의 무제한 자금 공급으로 버텼지만 지금은 AI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사업 모델을 영구적으로 박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 규모는 작년보다 73%나 급증했고 펀드는 은행에 돈을 갚아야 하며 정작 돈을 벌어야 할 기업들은 AI에게 털리는 삼중고에 빠졌습니다. UBS는 최악의 경우 부도율이 15%까지 치솟을 것으로 경고했는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수치를 훨씬 상회하는 공포스러운 수준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안방인 한국 시장의 이야기를 해볼 시간인데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판매한 해외 사모대출 상품의 잔액은 무려 17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이 사태를 태평양 건너 남의 일로 보지 않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이미 주요 증권사 임원들을 긴급 소집하여 리스크 관리 체계를 사사건건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금융업계는 한국에 들어온 상품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등급 자산 위주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직접적인 손실보다 돈맥 경화의 나비 효과입니다. 미국 사모신용 시장에 돈줄이 얼어붙으면 전 세계의 달러가 도는 신용 환경 자체가 팍 식어버리고 저수지의 물이 마르듯 하류에 있는 한국 시장도 무사할 수 없습니다. 당장 우리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달러를 빌려올 때 내야 하는 이자가 순식간에 치솟게 되며 이는 곧 기업의 경영 부담과 국가 경제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또한 글로벌 큰손들은 공포가 덮치면 주식 같은 위험 자산부터 뒤도 안 돌아보고 팔아치우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역시 외국인 자금 이탈로 멱살을 잡혀 끌려 내려가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사모펀드 사태와 맞물리며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우리나라 4대 금융주의 주가가 단기간에 훅 빠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내 계좌에 저 미국 펀드가 없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신용 경색의 파도가 어떤 경로로 내 주식 계좌를 덮치는지 그 흐름을 무조건 꿰뚫어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우리 눈앞에 떨어진 이 폭탄을 피하고 살아남기 위해 앞으로 우리가 뚫어져라 쳐다봐야 할 3가지 결정적인 숫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다음 분기 환매 요청 비율인데 블랙록의 9.3%나 모건 스탠리의 10.9% 같은 숫자들이 꺾이지 않고 더 치솟는다면 이는 거대한 댐에 금이 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자산의 땡처리 가격으로 펀드들이 돈을 내주기 위해 보유 자산을 원래 장부 가격보다 훨씬 후려친 헐값에 팔기 시작한다면 시장의 신뢰는 그 즉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행들의 돈줄 옥죄기인데 대형 은행들이 단체로 자금 밸브를 잠가버리면 사모신용시장 전체의 피가 한꺼번에 말라버려 회복 불가능한 지옥이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사모신용은 가격이 매일 찍히지 않는 깜깜이 시장이라서 운용사가 장부에 적어둔 100점짜리 가격표가 만기 때 열어보니 텅 빈 사기극으로 드러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같은 전 세계 경제의 심장들이 이미 이 시장에 수십조 원씩 물려 있어 이들의 건전성이 흔들리는 순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무조건 안전하고 이자를 많이 준다며 탐욕스럽게 개인 투자자의 돈까지 끌어들였던 그림자 금융의 돈잔치가 이제 냉혹한 현실의 심판대 위에 올랐습니다.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신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으며 이는 곧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모펀드들의 수익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블랙록과 블랙스톤 같은 거인들이 동시에 현금이 없다고 두 손을 들고 대형 은행들이 담보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견고해 보이던 구조가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음을 뜻합니다. 비록 당장 내일 세상이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단계는 이미 지났기에 우리는 다가올 3가지 신호를 매의 눈으로 감시하며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월가의 사모펀드 사태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궁금한 경제 소식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밤을 새워가며 팩트체크를 통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진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하며 우리 모두 끝까지 살아남아 부자가 됩시다.